네,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구약의 지리 계속해서 오늘은 이집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중해가 북쪽에 있고 나일강 하류의 이 델타 삼각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도시는 이 멤피스가 여기 고대 이집트에서 수도 역할을 했고 왼쪽에 기자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벨리스크도 보이네. 자, 멤피스가 북쪽에 있는 중요한 도시이고 남쪽으로 쭉 가보면 오늘날에는 수단에 해당이 되는 나일강 상류의 테베라는 도시, 이 두 도시가 지금 이제 나일강의 각각 상류의 테베와 하류의 멤피스 이 두 도시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상류 이 지도에서는 아래쪽이지만 상류가 이제 upper 이집트, 상 이집트가 되고 하류가 하 이집트, lower 이집트가 됩니다. 지도에서는 반대로 보이지만 상이 위에 있고 하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 이집트, 하 이집트가 각각 테베와 멤피스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지명입니다. 높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멤피스, 북쪽에 있는 것이고, 노가 테베,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또, 붓은 리비아고, 또 구스는 오늘날의 이티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0장 16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은 또 다른 북쪽에 있는 어떤 도시고 노가 테베 남쪽에 있는 상 이집트 지역이고 높은 멤피스 하류 나일강 삼각지에 있는 이제 하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지명이 지도에서 어떻게 또 해당이 되는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때 봤던 지도, 아브라함의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내려와서 가나안으로 오는데 아브라함이 한번 이집트에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지도 여행이 보이는데 이것처럼 아브라함의 여행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 이 가나안 지방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있는 이 두 개의 고대의 거대한 그리고 위대한 문명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두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강 사이에서 서로 두 제국이 겨루는 그런 사이에서 위치해 있는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애굽 강은 나일이죠. 나일에서 유프라테까지 그래서 지도에서 이 가나안 이 전체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때에 영토가 가장 컸을 때에 나일에서 유프라테스까지라는 이 지중해 동쪽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이 땅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사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는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는 유프라테스에 있는 나라였고, 그래서 아수르는 애굽으로, 애굽은 아수르로. 그래서 이 두 문명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집트는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에 의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49절에는 쌓아온 웃은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요셉 때 7년,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이 어찌나 많은지 그만큼 농사가 잘 되어서 고대로부터 큰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 이집트, 어퍼 이집트는 테베에 중심하고, 근데 상류고 지도에서는 남쪽이고, 하 이집트, 로어 이집트는 멤피스 중심이고, 이제 북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문명이 두 나라가 BC 3100년경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으면 사실 큰 강이 이제 문명을 통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류에서 댐을 만들어서 강을 막아버린다 하면은 하류에서는 큰일 나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싸우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 통일이 되어서 나일강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일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더블 크라운이라 파라오가 특별히 그렇게 두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모두 다스리는 그런 의미의 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에 보시면 이 파라오의 모자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더블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하얀 위에 있는 것이 어퍼 이집트, 빨간 밑에 있는 것이 로어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래서 두 나라를 통일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모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그 이후에 이제 고대 올드 킹덤 때 이제 어, 생-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이미 피라미드는 1000년 이상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굉장히 현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먼 1000년 이상 이전의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피라미드를 보면서 와, 고대인들은 참 대단해.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이집트가 나오는 본문을 몇 개 보면 12장 10절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내 사라를 보고 내가 오빠라 그래라 그런 일도 이때 있었습니다. 37장 25절 이제 그들이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인데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있고 그 형들이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왔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고 어머니는 이집트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집을 나온 다음에 쫓겨나서 나온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이제 외가를 따라서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와 또 아버지 쪽을 따라서 가나안 그쪽을 연결하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두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상이 되었고 결국은 이 이스마엘 자손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서 내려가게 되고 나중에 야곱 가족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결국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인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런 이스마엘 가족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장, 46장 7절에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때 가나안이 이집트의 정치, 경제 영향권 아래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집트는 본래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방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외세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였고, 그래서 평화를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방심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50년 BC에 힉소스 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힉소스는 서아시아 쪽이고 셈게 웨스턴 세미틱 민족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기가 막힌 무기를 앞세워서 가는데 바로 전차입니다. 체리어트. 전차를 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복하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15번째 15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집트 이주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짐작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집트의 지배자들이 본래 아시아 출신이었다면 그들이 야곱의 가족에게 우호적이었던 것도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이런 이제 만화 영화에 보면 이런 전차로 이제 경주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실제로 요셉이 전차 체리엇을 보내서 아버지한테 각오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가고 이랬던 것은 아마 이 힉소스 시대 그 이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야곱 가족이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그들의 종교와 그런 것에 다 동화되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여러 민족들과 구별도 되지 않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비록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피해 간 것이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점점점 큰 민족으로 자라났고 딱 구별이 되었습니다. 네, 이집트 사람과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딱 구별되어서 큰 민족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태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탈출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매우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아마도 역사에서 이제 힉소스 문명이 이제 상징하는 그런 제2 중간기를 지나서 신왕국 시대, 새로운 킹덤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힉소스를 몰아낸 이집트는 드디어 이제 외세를 몰아내고 자기들의 왕국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왕국, 뉴 킹덤인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파라오들, 뭐 하찹수트, 여성 파라오, 그 다음에 아크나톤, 투탕카멘 이런 유명한 파라오들이 이 시기이고 특별히 걸출한 인물은 헷 족속과 히타이트와 카데시 전투를 벌였던 람세스 2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쩌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대결했던 그 파라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 때는 이렇게 이집트가 굉장히 다시금 강성했던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데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람세스 2세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히타이트와 다툰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더 이상 아프리카 나일 강가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투를 벌여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유프라테스 강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자기들의 이제 시큐리티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나안이 컨트롤이 안 되면 언제라도 옛날에 힉소스 때 그랬던 것처럼 또 히타이트도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언제라도 다시 침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국으로서 또 팽창하고 군사를 늘이고 또 이집트가 이제는 완전히 그 전차, 체리엇과 또 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전투 국가로서 이런 성격도 띠게 되지요. 그래서 신왕국 시대가 지나고 다시 또 소강기로 가서 제3중강기가 되는데 이때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참 활동을 하는 BC 한 1000년에서 700년 그 시기와 겹칩니다. 이집트는 이렇게 마지막 전성기를 지낸 다음에 그 후에는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지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헬레니즘 왕조 그리고 로마 제국에 속해서 거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독립을 이제 굉장히 이루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외세에 시달리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고대 역사를 잠시 요약해 보면
초기 왕조 최초의 1, 2 왕조는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BC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정말 세상에서 거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초기 왕조 시대에 이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왕국 시대 올드 킹덤인데 이 초기와 올드 킹덤을 합쳐도 거의 1000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문명이었고 이 고왕국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기자의 피라미드, 이 쿠프라는 이런 파라오가 세웠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가 이때 건설되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왕국 시대가 이제 저물고 중간기 좀 과도기 한 120여 년이 있다가 중왕국 시대가 됩니다. 미들 킹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소강 상태 들어가서 제2 중간기 이때가 외세인 힉소스가 침입해서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잠시 아시아인들이 이제 지배자가 되었고 아마도 이때에 아브라함도 방문하고 야곱의 가족도 내려오고 그랬지 않았을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세가 이제 물러나고 다시 신왕국 시대가 오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유명한 파라오들이 등장하고 람세스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왕이 되었고 아마도 이 무렵에 또 출애굽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왕국 시대도 지나가고 또 소강기에 들어가서 제3중강기 이때쯤에 꽤 긴데 거의 구약의 유다, 이스라엘 그 역사와 겹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솔로몬이 이집트와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말들을 많이 들여왔다.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히 친이집트적인 그런 외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2왕조는 또 리비아 민족, 성경에 붓이라고도 나오는 그 민족의 지배를 받고 리비아는 이집트의 서쪽이지요. 그리고 이때에 시삭이라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르호보암 왕 때인데 열왕기상 14장에 나오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금 방패도 뺏어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침략했고 또 25왕조는 또 구스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 이디오피아,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에 해당이 될 텐데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 구스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는 것이 이때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것이 구스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때 이집트에까지 팽창해서 구스 민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26왕조 이때 바로 넣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얘기할 때 봤던 이 바라오가 또 아수르와 겨루기 위해서 이제 갈그미스까지 왔다가 요시야 왕을 죽이는 그 일이 이때쯤에 일어나고 그렇지만 이때는 이미 이집트는 이제 저물어 가게 되죠. 그래서 27왕조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걸출한 왕 캄비세스가 페르시아에 쳐들어와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세가 본격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집트는 사실상 이 민족의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가 되어서 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고 그래서 약 300년 동안 아주 화려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고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왕도 이때 이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의 시대가 되어서 악티움 해전에서 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첫 황제가 되는 그 옥타비안과 또 안토니 클레오파트라 그들의 아주 연합한 해전에서 로마가 승리함으로 완전히 이집트는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백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또 민족들, 구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세계와 각 사람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살아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오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다가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아주 전성기, 아주 완숙기에 있었던 그런 오페라고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개통을 축하하면서 베르디에게 거금을 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구스의 사랑과 전쟁인데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들이 많습니다. 타이스는 이제 이집트의 수도사가 시험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 유명한 것이 명상곡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곡인데 아주 이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술피리, 모차르트의 거의 마지막 오페라인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오페라인데 이분은 우리가 이분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튼 마술피리도 이집트 느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 다음에 줄리오 체사레, 줄리우스 시저. 이것은 핸델의 오페라로 시저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만나는 그 시기에 이집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 이집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알기 위한 배경 또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